1. 이스라엘의 번성. 야곱의 후손이 이집트 땅에서 크게 번창하다. 서늘한 강바람이 불어왔다. 기분 좋게 살갗을 간지리는 미풍이다. 무성한 종려나무와 대추야자나무, 여러 종류가 엉켜있는 덤불들을 감싸며 그 사이로 나일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아프리카의 빅토리아호에서 발원하여 북동쪽으로 이집트를 지나 지중해로 흘러드는 인류의 문명을 탄생시킨 유서 깊은 강이다. 길이는 약 6,671km로 세계에서 가장 길다. 나일강 지역은 해마다 6월에서 10월까지 정기적으로 비가 내린다. 홍수가 나서 큰 피해를 주는 강이 적지 않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범람하는 나일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일강 지역의 홍수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호우로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7월부터 서서히 물이 불어나 10월의 최고조에 달한 후 점차 줄어든다. 사람들은 물이 불어날 때에는 피해 있다가 물이 빠지면 돌아온다. 매년의 홍수가 비옥한 땅을 형성해주기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어머니 같은 생명의 강이다. 이집트, 이 풍성한 땅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대략 기원전 3200년경 이집트 남부에서 함족이 나일강 유역에 정착하면서 고대 이집트 문명이 탄생했다. 강물의 범람을 극복하기 위한 치수를 계산하다 보니 천문학과 수학이 발달되었다. 기름진 흙은 함족에게 거대한 농경지를 만들어 주었고 어부들에게는 풍성한 물고기를 제공했다. 풍족한 농산물을 그리스와 로마 등지로 수출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의 강 나일강이 가져다준 자연의 선물이었다. 그 결과 강 안에서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인 고대 이집트 문명이 탄생하게 된다. 출애굽기의 무대 및 오늘날의 국가. 그런 이집트 안에 특히 비옥한 땅이 있다. 고센 땅, 나일강 삼각주 남동 지역으로 하 이집트에 속한 땅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소안들로 불렸다. 땅의 언덕이란 뜻의 고센은 비옥하고 풀이 많아 목축에 알맞은 땅이다. 요셉 당시의 파라오는 고센 땅을 일컬어 이집트 영토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고센 땅에 오래전에 한 부족이 자리를 잡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히브리 부족이다. 벌써 수백 년 전, 이제는 전설처럼 들리지만 요셉이라는 노예 신분의 한 히브리인이 이집트의 전국 총리로 등용되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을 불러들였다. 유능한 요셉 총리는 이집트에 정착한 자기 부족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었다. 번영과 보존이다. 우선 고센 땅은 이집트 변방의 기름진 목초지다. 요셉 당시의 파라오는 왕실 소유의 가축을 관리하라는 명목으로 고센 목축지를 가나안 땅의 이주자들에게 내준다. 이렇게 비옥한 땅을 야곱 일행에게 선뜻 내줄 수 있었던 것은 목축을 가증하게 여기는 이집트 사람들의 관습과 심리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농경민이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목자들은 교양 없고 거칠며 야만적이라는 강한 편견이 있었다. 이집트 역사 초기의 유목 민족에게 침공을 당한 뼈저린 경험에서 기인된 피해의식, 자신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짐승들을 함부로 죽이는 데 대한 경멸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목축업을 기피해왔다. 그래서 히브리 부족에게 광활한 목축지 고센 땅을 내주었는데 오히려 히브리인들에게는 짧은 기간에 엄청난 번영을 이룰 수 있는 행운을 안겨주었다. 고센 땅이 가져다준 또 하나의 유익은 히브리 민족의 혈통과 언약신앙의 보존이다. 야곱 자손들은 이집트 사람들과 멀찍이 구별된 땅에서 살았기에 히브리 공동체의 종교와 문화를 지켜낼 수 있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들의 무례함을 싫어했기에 아예 고센 땅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다. 이집트 문화가 저절로 차단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히브리 유목민들은 고센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약속을 기대하며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선민의식을 지켜낼 수 있었다. 이집트 사람들과의 왕래가 자유로운 곳에 있었더라면 아마도 야곱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야곱의 자손인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 사람들과 거의 상종이 없다시피 그 땅에 정착했다. 그 기름진 땅에서 대단한 출산율로 빠른 시일 내에 시족에서 부족으로, 부족에서 민족으로 자리매김을 하여 한 국가의 규모로 번성하게 된 것이다. 이런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 원주민들에게는 굴러온 돌과 같은 존재였다.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가나안 땅의 헤브론을 떠나 이집트 고센으로 이주할 때 야곱의 식솔들은 70명에 불과했다. 야곱 족장을 비롯하여 그의 12아들과 2딸,
51명의 손자와 4명의 증손자를 포함한 숫자였다. 그런데 이 70명이란 숫자에는 야곱의 아내와 소실들과 며느리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딸들도 단지 디나와 세라만 포함되었다. 일부러 70이란 숫자에 맞춘 것인데 그것은 70이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뜻하는 신성한 숫자이고 10은 완전이나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다. 따라서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 일행 70명은 하나님의 신성한 구속사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간 완전한 선민의 숫자를 상징한다. 70명 가운데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은 나이 순서대로 이러하다. 1. 장남 르우벤 2. 차남 시므온 3. 삼남 레위 4. 사남 유다 5. 오남 단 6. 6남 납달리 7. 7남 갓 8. 8남 아셀 9. 9남 이사갈 10. 10남 스불론 11. 11남 요셉 12. 막내 베냐민. 이 12명의 이름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를 마감하고 야곱의 12아들을 조상으로 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언약 가문의 후사인 야곱이 자기 아들들과 딸들과 손주들을 전부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때는 그가 130세 되던 해였다. 그때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의 나이는 39세였다. 나일강 삼각지대인 북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한 야곱은 그곳에서 17년을 더 살다가 향년 147세에 죽었다. 부친 야곱이 죽은 후 요셉도 54년을 더 살다가 향년 110세에 죽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 요셉의 다른 형제들도 다 죽고 야곱을 따라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도 전부 죽었다. 그렇게 야곱이 식소를 모두 이끌고 이집트 땅에 내려간 때로부터 약 35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야곱의 자손은 엄청나게 불어났다. 고센 땅 전역에 가득 찰 정도였다.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의 장정만 대략 60만 명이었다. 따라서 장정 외의 남녀노소를 포함하면 전체 수효는 200만 명을 훌쩍 넘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인구가 급속도로 번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후사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후손의 번성에 대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 결과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핍박받다. 그 사이에 이집트 왕조에 큰 변화가 생겼다. 요셉이 총리로 있던 시대는 강력한 이집트 중왕국의 12왕조 시대였다. 그 뒤로 점차 쇠약해진 이집트의 13-14 왕조를 셈계통의 이민족인 힉소스 왕조가 무너뜨리고 이후 15-17 왕조까지 약 150년 동안 통치했다. 힉소스 왕조는 다양한 세머를 사용했다. 히브리어도 그 중에 하나다.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로 들어온 때는 힉소스 왕조 시절이었다. 히브리 출신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 전격 등용될 수 있었던 것도 같은 세머를 사용하는 힉소스 왕조가 정권을 잡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힉소스 왕조는 히브리 민족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요셉의 부친과 형제들은 힉소스 왕실이 제공한 마차를 타고 이집트로 이주했다. 그들을 광활한 목축지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해준 것도 힉소스 왕조의 파라오였다. 하지만 나일강 상류의 남부 이집트에서 세력을 키운 본토 함족 계통의 아하모스는 나일강 하류를 지배하던 북부 이집트의 힉소스 왕조를 축출하고 마침내 이집트 전역을 통일한 뒤에 강력한 신왕조인 이집트 제18왕조를 세웠다. 그런 와중에 힉소스 족속은 이집트를 떠났고 히브리인 부족은 이집트 정착 400년 후에 출애굽할 것이라는 옛 조상들의 예언을 믿고 그냥 남았다. 여기에서부터 히브리 민족의 고난은 시작된다. 이집트 전역을 새롭게 통일한 함족 계통의 이집트 제18왕조는 이전 이민족이 세운 왕조들이나 이민족 관료들의 지적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말살하는 정책을 펼쳤다. 히브리 민족은 힉소스 왕조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이민족이 이집트로 쳐들어오게 되면 히브리 민족이 언제 다시 그들과 힘을 합쳐 이집트에 대항할지 모를 일이었다. 이런 경계심에서 히브리인 요셉 총리의 훌륭한 치적도 철저히 말살되고 그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도 노예화시키는 강력한 억압 정책을 실시했다. 이 같은 대히브리 민족 억압 정책은 아하모스와 그의 아들 아멘호텝 1세를 거쳐 제18왕조의 세 번째 왕이자 아하모스의 손자인 투트모세 1세에 이르러 한층 심화되었다. 때는 투트모세 1세가 이집트를 통치하던 시기,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이 있기 80년 전이다. 이집트 왕궁 파라오의 집무실,
날씨는 후덥지근했다. 파라오 투트모세를 비롯하여 총리와 고위 관리들이 뭔가를 논의하기 위해 심각한 얼굴로 모여있다. 날로 세력을 더해가는 히브리 민족에 관한 문제였다. 경들은 들으시오. 지금 고센 땅에 히브리 부족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어. 도대체 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오? 신하들 중 한 명이 서류를 살펴보며 아뢰다. 20세 이상 장정들의 수요가 대략 40만 명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전부 합치면 150만 명은 좋게 넘을 것입니다. 뭐라? 150만 명이 넘는다고? 아니,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정착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그렇게 큰 부족이 되었다는 것이오? 그들의 말로는 그들이 믿는 신이 약속한 대로 성취된 결과라고 합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이지만 번식력만큼은 대단합니다. 소수 민족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습니다. 고센은 비옥한 목초지일 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시내 반도 사이의 중요한 국경지대다. 경제적 측면보다 군사적인 중요도가 더한 전략 요충지다.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국경지대의 다른 부족들과 연합하여 언제 다시 이집트에 대적할지도 모른다. 파라오의 얼굴이 조금 찌푸려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가 큰 낭패를 당하겠소. 적들과 한패라도 된다면 큰일이잖소? 그렇습니다. 폐하.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소. 무슨 좋은 방책이 없겠소? 그러자 신하들 중 한 명이 아뢰었다. 폐하. 비록 그들이 본토인은 아니더라도 지혜롭게 다루어야 합니다. 폐하의 말씀처럼 그들의 수요가 더 이상 불어나지 않게 해야 하고 만일 전쟁이 나면 우리의 적들과 합세하여 내부에서 우리와 싸우지 않도록 빈틈없이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을 관리하면 좋을지 지금 묻고 있지 않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좀 전에 말했던 그 신하가 말을 이었다. 히브리 부족은 우리에게 큰 노동력을 제공하므로 반드시 붙들어 두어 이 땅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맞는 말이다. 만약 150만 명에 달하는 히브리 부족이 하루아침에 빠져버린다면 이집트의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날로 확장되는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묻고 있지 않소. 왕의 목소리에는 노기가 서려 있었다. 이때 한 신하가 새로운 의견을 내놓았다. 폐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층 힘든 노동을 시키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힘든 노동을 시키라니 그러다가 이집트 탈출 운동이라도 일어나면 어쩌려고 그러오?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힘든 임무를 주어 죽도록 일하게 만들면 매일의 노동에 지쳐 탈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해마다 불어나는 인구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건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듯합니다. 왜 그런가? 출산과 양육이란 돈이 있고 시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힘든 노동을 시키면 일에 지쳐 아기를 낳고 키울 생각은 아예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강력한 노동정책으로 저들을 몰아붙이면 아기를 만들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고 더 이상 인구가 불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딴 마음을 품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여러 신하들이 맞장구를 쳤다. 파라오도 엷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듯한 방책이로다. 그렇다면 히브리인들의 왕성한 출산을 억제할 수 있는 좋은 노동 정책을 제시해 보도록 하시오. 폐하, 히브리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고센 지역에 대대적인 성읍 공사를 실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성읍 건축 공사라니 자세히 말해보시오. 고센 땅에 국고성을 건축하자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노동력을 끌어들여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면서 그들을 노동 감독관의 철저한 통제 하에 관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을 듯하옵니다. 국고성은 국경지대에 설치되어 전쟁이 일어날 때 군량이나 병장기를 현지에서 신속히 조달할 수 있도록 미리 비축해두는 창고를 말한다. 전쟁이 없는 평탄한 해에는 무역이나 기근에 대비해 타작한 곡식을 보관했다. 요셉이 총리였을 때 7년 연속 대풍년에 농산물을 쌓아두려고 이곳저곳에 많은 국고성을 건축한 역사가 있었다. 이집트 파라오 투트모세 1세의 얼굴에 비로소 웃음기가 돌았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오. 경들의 생각은 어떠시오? 대단히 좋은 정책이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화답했다. 왕도 기분이 좋았다. 좋소. 그러면 국고성을 건축할 장소는 어디가 적당할지 생각해둔 지역이 있소? 그러자 총리가 대답했다. 두 지역을 물색해 두었습니다. 두 지역이라 말해보구려. 우선 비돔성이 어떤가 하옵니다. 고센 땅의 비돔성은
나일강과 아라비아만을 연결하는 운하 연안 지역에 있다. 그곳에 국고성을 건축하고 해안을 이용하여 전쟁 물자나 무역을 하면 아주 원활하게 수송이 가능한 장소다. 내 생각에도 비돔성이 좋을 것 같소. 다음은 어느 곳이오? 총리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신중하게 입을 열어 아뢰었다. 라암셋이옵니다. 라암셋이라면 고센 땅에? 그렇습니다. 국경 경비를 위해서라도 요새화하는 데 알맞은 땅입니다. 마침 히브리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땅이어서 노동자들을 동원하는데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신하들 역시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머리를 조아렸다. 왕은 즉석에서 두 장소의 국고성 건축을 명령했다. 좋다. 당장 시행토록 하라. 신하들은 왕실을 빠져나갔다. 파라오는 서둘러 사라지는 신하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정체 모를 불안감에 젖었다. 과연 히브리 부족이 순순히 통제당하게 될까? 파라오는 혼자 남아 시름에 잠겼다. 파라오의 엄명이 떨어지자 이집트 관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노동을 시킬 이집트인 노예 감독관들부터 많이 세웠다. 그런 뒤 노예 감독관들을 앞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공사 건축 현장에 끌고 나가 파라오를 위한 식량 창고인 비돔과 라암셋 성읍을 짓게 했다. 잘게 짚을 써는 사람들, 집마차로 흙을 실어오는 사람들, 벽돌에 쓸 물을 나르는 사람들, 그런 후에는 발로 자근자근 밟아 짚을 진흙에 개어 벽돌 모양을 만든 다음 햇볕에 말렸다. 상이집트에서 배로 운반된 돌들을 네모지게 깎아내는 사람들의 작업 소리도 시끄러웠다. 종일 쉬지 않고 땀을 흘리며 노동했지만 십장들은 채찍을 휘두르는 일이 다반사였다. 십장은 감독관들이 세운 작업반장이다. 주로 이집트 사람들이 맡았지만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덜어 뽑히는 경우가 있었다. 뭐야,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이 느려터진 군뱅이 같은 것들아. 이집트 십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이라도 쉬는 듯한 기미가 보이면 사정없이 채찍을 휘두르며 채근했다. 히브리인들은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가혹한 고역에 시달렸다. 해가 져서 어둑해진 후에야 집으로 돌아갔다. 태양이 올라오면 또 작업 현장에 끌려나가 흙벽돌을 만드는 일을 계속했다. 히브리인들이 당하는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집트 고위 관리들은 히브리인들에 대한 감시 감독과 조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집트가 성을 쌓는 이유는 히브리인들을 고생시켜 출산율을 떨어뜨리려 한 것이다. 노동을 하느라 힘들면 언제 아기를 갖겠으며 또 키우겠는가. 지금까지는 편안하니까 쑥쑥 아기들을 출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몇 해가 흘렀지만 히브리 부족의 수요는 웬일인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줄어들기는커녕 이집트 감독관들과 십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면 할수록 그들의 수요는 더 불어나고 번성했다. 하이집트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즉각 상이집트 파라오의 귀에 들어갔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참으로 걱정이로다. 도대체 저 히브리 민족은 어째서 자꾸만 수요가 불어나느냐? 감독관들을 채근하여 지금보다 더욱 혹독하게 다루도록 하라. 파라오는 계속 불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짜증이 나고 불안했다. 파라오의 지엄한 명령이 떨어지자 건축 현장의 감독관들과 십장들은 더욱 미친 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혹독하게 부렸다. 그들이 휘두르는 채찍 소리가 종일 그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명소리 또한 그치지 않았다. 야, 너희들 꿈을 대지 말고 어서 부지런히 일하란 말이다. 철석. 십장들의 채찍질이 히브리인들의 등을 길게 핥히고 지나갔다. 으악! 이집트 노예 감독관들과 십장들은 온갖 힘든 일로 히브리인들을 가혹하게 부렸다. 그런데도 히브리인들은 줄어들기는커녕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다. 보시오. 경들은 대체 뭘 하는 사람들이오? 경들의 의견에 따라 히브리 민족에게 고역 정책을 시행했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히브리 민족의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방법은 없느냔 말이오? 파라오가 답답하다는 듯 신하들을 왕궁으로 불려들어 크게 질책했다. 그러자 신하들 중 하나가 색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폐하, 히브리 산파들을 이용하면 어떠하실는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세히 말해보라. 그러니까 그게 뜸들이지 말고 얼른 말하라. 신하는 자신이 내놓는 제안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지만 파라오의 짜증스러운 채근을 받고 나서야 입을 연다. 히브리 산파들을 매수하여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산모를 도우는 척하면서 사내아이가 나오면 죽게 하고 계집아이가 나오면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순간 파라오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각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인다? 만일 이런 정책이 세상에 알려지면 이집트 제국은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이다. 파라오는 난색을 표했다. 그건 아무래도 좀 과하지 않소? 어떻게 멀쩡한 아기들을 살해한단 말이오? 신하는 물러서지 않았다. 폐하, 지금 더운 밥 찬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들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다만 소인의 제안대로 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히브리 민족을 깨끗하게 말살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신하의 제안에 소름이 끼쳤지만 그것이 히브리 부족을 점차 소수 부족으로 만들고 마침내는 아예 없애기 위한 최고의 방법인 것이 분명했다. 히브리 민족의 사내 아이들은 장차 장정이 되면 군사가 되어 이집트의 위협 세력이 될 수 있지만 계집아이는 위협이 되지 않고 노동력만 제공한다. 더군다나 세월이 흐르면 히브리 민족의 딸들은 자연히 이집트 남자들에게 시집을 오게 된다. 결국 히브리 민족은 말살될 것이다. 파라오는 결심을 굳혔다. 좋다. 그리 하겠다. 당장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오라. 히브리 산파 2명이 파라오의 궁으로 불려왔다. 한 사람의 이름은 십브라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부하였다.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부름에 응하여 허겁지겁 달려오는 내내 자신들이 도대체 왜 불려가는지 종잡을 수 없었다. 잘 들어라. 너희는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도우면서 태어난 아기를 잘 살펴보아라. 만일 아들이면 그 사내 아이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딸이면 살려주어라. 알겠느냐? 그 순간 십브라와 부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히브리 부족의 사내 아이들의 명주를 끊으라고? 세상에 이런 무지막지한 명령이 또 있을까? 두 산파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옆에서 신하가 호통을 쳤다. 지금 폐하께서 명령하시지 않느냐? 속히 대답하거라. 네, 폐하, 분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된 산파들은 파라오 앞에서 그리하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왕궁을 빠져나오는 발걸음은 비틀거렸다. 아, 우리가 지금 도대체 무슨 명령을 받은 거야? 파라오는 미쳤어. 각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어떻게 죽이란 말이야? 그렇지만 미쳐도 파라오는 파라오야. 사내 아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 우리가 죽고 사내 아이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목숨이 아깝지 않지만 결국은 우리 동족의 사내 아이들은 모조리 죽고 말 거야.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동족에게 죄를 저지를 수는 없는 일이야. 어린 것들을 어떻게 죽게 한단 말인가? 두 산파는 두려움으로 덜덜 떨었다. 처음으로 산파라는 직업이 원망스러웠다. 아, 어떻게 그런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징벌이 두려워. 도무지 그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야. 어떡하면 좋지? 무슨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결국 히브리 산파들은 이집트 왕이 명령한 대로 따르지 않고 히브리 사내 아이들의 목숨을 살려주었다. 얼마 후 파라오가 즉각 그 산파들을 다시 불러 엄히 추궁했다. 이런 고약한 것들 같으니라고 감히 내 명령을 어기다니. 너희는 무슨 까닭으로 내 명을 따르지 않고 히브리 사내 아이들의 목숨을 살려주었느냐? 정녕 죽고 싶은 개로구나. 산파들이 벌벌 떨며 파라오에게 대답했다. 폐하, 그게 아니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는 그 체질이 다릅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넘쳐 저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어찌 손을 써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폐하, 제발 목숨을 살려주옵소서. 뭐라? 그게 정말이렸다? 이때 하나님이 그 산파들을 보살펴 주셨다. 그래서 파라오의 손에서 목숨을 건져주셨다. 뿐만 아니라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그녀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그녀들의 집안이 잘 되도록 일으켜 세우셨다. 파라오의 압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효가 계속 불어났고 세력이 더욱 강해졌다. 마침내 파라오는 그보다 더욱 무시무시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을 폈다. 하루는 파라오가 이집트의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렸다. 이집트의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은 들어라. 너희는 각 태어나는 히브리인 사내 아이를 보거든 예외 없이 나일강에 집어던져라. 단지 여자아이는 살려두어라. 예로부터 나일강에는 악어 떼가 자주 출몰했다. 이곳에 아이를 던지면 익사하거나 악어 밥이 되거나 물에 빠져 죽을 것이 불보듯 뻔했다. 이집트 파라오의 명령은 무시무시했지만 고대 세계의 전제 군주 국가에서는 왕명이 곧 법이었다. 훗날 주전 4세기경의 팔레스타인 통치자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그 아기가 태어난 베들레헴 성읍과 인근 지역에서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전부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것은 그대로 시행되었다. 혀를 내두를 일이지만 이처럼 고대 세계에서 왕의 명령은 곧 하늘의 법이었다. 이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 말살의 큰 위기에 놓였다. 때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 땅에 내려온 지 350년째 되던 해였다. 하지만 히브리 민족에 대한 이집트 사람들의 이 같은 가혹한 핍박은 사실 오래전에 예언된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대략 550년 전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구속사 경륜대로 역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 모세